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는 좀 혈색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지금 이번 주라 해도 지금 이틀. 이틀. 네. 이틀. 어제 오늘. 아, 그러니까 네, 이틀밖에 안 됐네요. 휴일하고 하루 지났으니까 아직은 좀 안 그렇죠. 피곤하신. 네. 목요일에는 또 혈색이 또 피곤해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좀 챙겨야죠. 네, 네. 챙기셔야 됩니다. 챙겨야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네. 더 건강을 잘 챙기셔서 네. 저희한테 오랫동안 좋은 얘기를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초복은 언제고 중복은 언제냐 물어보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슈퍼엔저 라이브 미팅 라면값 인하 세 가지를 갖고 오셨는데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슈퍼엔저입니다. 네.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뒤에서 코디님도 보면은, 네. 바로 올려놨어요. 철진형 엔화가 왜 이래? 철진형 네. 엔화가 왜 이래? 테스 형과 함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왜 이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로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고 아마 주위에서 지금 이제 휴가 얘기를 혹시 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 일본 간다는 사람 너무 일본이고 많죠. 다 일본에 이미 끊어놨어요. 네. 네. 뭐 홋카이도부터 다 하고 있는 이런 핵심은 바로 엔저입니다. 음. 지금 엔저가 어제가 실은 이슈였었는데 우리가 100엔당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엔은 환율이라고 하질 않고요. 재정 환율이죠. 재정 환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과 엔은 직접적으로 거래되지 교환할 않고. 수가 네. 어느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 달러 달러 엔 달러 달러 원 이렇게 거쳐서 네. 그러니까 두 번 정한다고 해서 재정 환율인데요. 100엔당 재정 환율로 따졌을 때 우리가 어제 살짝 900원이 깨졌었습니다. 깨졌죠. 예, 890 오전에. 얼마 하다가 900을 넘어왔고 오늘도 그냥 아직 팔자는 안 봤습니다. 네. 900대인데 우리가 800대를 본 게 2015년이었으니까 어제가 거의 8년 만에 살짝 800원대를 보여준 건데요. 환율이야 뭐 신만 아는 영역이라고는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외환 전문가들은 800대로 가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그래요? 880원대까지는 많은 분들은 870원대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떨어질수록 엔저인 거는 아시죠? 그렇죠. 네네. 참고로 그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엔화가 초폭등을 했을 때가 100엔당 1,600원, 1,500원 아마 그랬었을 맞아요. 겁니다. 예. 그때가 이제 엔고. 지금은 이제 100엔당 1,000원도 싸다 했는데 900원, 900원도 싸다 했는데 이제 800원 800원 이요? 시대를 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일본 여행 진짜 갔다 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느껴진다. 예,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 웬만한 좀 뭐 유명 뭐 관광지 요즘 뭐 바가지 이런 거 나오는 것보다 뭐 싸다 일본이 이런 싸다. 이게 뭐 가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금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기는 그렇죠. 한데 지금 엔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걸까? 예.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엔화도 어떻게 보면 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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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모든 그 기축 통화들이 지금 긴축 때문에 네. 좀 원화 대비 좀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 아니었었나요? 그러니까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달러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근데 왜 엔화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만약에 일본 정부의 의도가 있다면 미국이 일본을 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며칠 전에 2023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국에. 근데 한국과 중국 등 7곳이 환율 걸렸는데. 네, 관찰 대상 예, 예, 재지정됐는데 예. 일본은 오히려 네. 지난 분기에 작년 하반기엔 들어가 있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왜 전형적인 이러는 조작국인데. 그러니까 왜 일본이. 이러는 겁니까? 지금 조작은 맞습니까? 조작은 맞죠. 네. 지금도 댓글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우리 댓글 수준이 지금 엄청납니다. 예, 엄청난 주식 절대로 안 한다. 유일한 마이너스 금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주셨고요. 우리 조과스키님은 엔저 핑계는 안 된다. 수출이 안 되는 거 기업 경쟁력 문제다. 이사라님 제주 여행 비용으로 일본 여행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네. 이거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일본 여행 뭐 많이 뭐 이렇게 쭉 주식 절대로 안 하는 일본이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어서 흐흐 아주 진짜 대단하신데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엔저냐? 세계 유일무이하게 아직까지도
소위 말한 저금리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를 쓰고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이고요. 시중금리도요. 여기는 시중금리도 조작을 합니다. YCC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넘어가면 안 되니까 Yield Curve Control. 그러니까 즉 위아래가 올라도 시중금리가 0.5% 떨어져도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일본의 시장금리는 상단이 0.5%로 막혀있는 나라. 우리는 막 작년에 주담대 금리 7% 8% 갔잖아요. 그런데 엔화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에 시장금리도 0.5%밖에 안 되는 초저금리 국가에다가 중요한 건 지금 미국도 안 하고 있는 엔화 양적 완화를 합니다. 여기는 찍어서 계속해서 엔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니 엔화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아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본이 장난질을 치는데 미국은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 앞서 그 주식은 절대로 안 한다 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일본은 운명 공동체 관계입니다. 즉 뭐냐.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려면 누군가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가장 많이 꾸준히 사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동안에 많이 미국 국채를 사줬던 중국은 1등 팔아요. 팔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2등이고 2등 자리보다도 떨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런데 미 국채를 사는 곳이 연준도 이제 안 사주잖아요. 중국도 안 사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미 국채를 사는 세력이 없다면 미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우리 은행들 망하고 뭐 또 그 난리가 또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미 국채를 꾸준히 사줘야 되는 나라가 있고 그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엔화 약세로 계속해서 돈 찍어가지고 미 국채 사주고 이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일본은 뭐가 좋으냐? 일단 앞서도 뭐 수출 경쟁력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엔저가 나오면서 일본 차, 일본 뭐 전자제품, 기기들 또 경쟁력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좋고요.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 있으면 이야기를 할 텐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80년대 일본 아마 여기 우리 같은 분들 중에서도 80년대 일본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로 미국을 이겼던 나라였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러다가 이제 일본의 미국의 뭐 플라자 합의 등등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긴데 폭삭 망했잖아요. 그 이후로 30년간 일본이란 나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계속 디플레, 경기 침체 디플레고 임금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늘 디플레니까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근데 인플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계속 뿌려야 되죠. 돈 가치가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드디어 작년에 일본이 4%도 한번 보여줬고요. 지금 매달 일본이 정말 오매불망했던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3%대가 인플레이션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랑 통화당국,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야 이거 좀 더 하자. 우리 엔저 좀 더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엔저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지금 이 엔저를 막을 미국도 그냥 끄덕끄덕 딴 나라 한국 우리는 워낙 강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너네는 환율 조작하지 마. 환율 조작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용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슈퍼 엔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이 일본이 이렇게 엔저를 하려는 이유가 뭔가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리를 일본 정부가 이제 원하기 때문에 금리를 절대로 올릴 수 없을 거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렇게 엔저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그게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저를 이렇게 일부러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시점에서는 엔저를 멈추고 엔고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이 거의 빚이 4경이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도 빚이 1경이 넘고요. GDP 대비 250%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이란 나라는 대내적으로 즉 자신들의 국민들한테는 빚을 엄청 지고 있지만 네. 대외적으로는 순 채권국입니다. 네. 그럼 일본이 가장 많이 그 채권, 야 돈 내놔 할 때 들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앞서 말했죠, 제가. 미국 국채. 미국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교묘하게 오묘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은 다 국민들한테 지고 네. 있어요. 하고 밖에서는 미국한테는 채권자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만에 하나 일본이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일본 빚지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국채를 일본도 발행했죠. 그러면 그 이자가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재정에서 일본 정부도 그 이자 주다가 볼장 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이자를 지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올릴래야 올릴 수도 없는 일본이 대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 그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엔화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즉 뭐냐.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미 국채를 팔아서 거군요. 그 돈을 가지고 엔화를 사서 엔화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만에 이 시점에서 미 국채를 판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 조작. 미국의 미국이 금리가 난리가 나겠죠. 확 뛰겠죠. 폭발하고 지금 연준도 미국채를 못 사주는데 또 미국 금리 올라가 뭐 시장 망가져 은행 망가져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외퉁수에 빠진 거죠. 근데 외퉁수에 빠졌는데 일본은 또 이 외퉁수를 좋아하는 그런 묘한 구석 속에 미국, 일본의 짬짬이로 결과적으로 지금 엔저 계속되고 있다. 하고 구로다 총재라고 정말 엔화 양적 하나의 아버지 네. 무조건 돈 푸는 사람 밖에서 우에다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총재도 똑같아요. 알고 봤더니 둘이 그냥 거의 똑같이 그냥 돈 푸는 거에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엔저가 이제 못 돌아설 정도까지 오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 네. 엔저를 계속 가져가려는 거는 약간 활력을 돈을 풀어서 네. 인플레 만드는 거죠. 인플레를 네, 만들고 경제 인플레가 만든다는 건 이제 그 긍정적인 인플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게 하는 인플레 그런 걸 만들려는 의도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 네. 의도가 지금까지 통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임금도 아마 네, 최저임금도 올라갔죠. 정말 네. 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일본은 현재까지로만 가면 목적은 지금 거의 달성했네요. 달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거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는 뭐 정부도 그렇고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뭐 조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는 그 잃어버린 30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경제도 디플레이션에 부동산 뚝뚝 떨어져 임금 뚝뚝 네. 떨어져 했던 그 잃어버린 30년을 끝내려는 게 이 슈퍼엔저를 지속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 그걸 언제- 거의 네. 마감을 했고 아. 요즘에 일본 주식시장도 그때 버블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 이후로 최고가예요. 예, 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엔화 약세가 통했다라는 네. 평가는 가능하죠. 그럼 이게 계속 통할까요? 언제까지 통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큰 숙제인데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 이건 나중에 돈 시간에도 할 텐데 일본이란 나라의 주식시장을 보면 엔화 약세였을 때 일본 주식이 오릅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냐? 원화가 강세였을 때 오르죠. 주식이 올라요. 네. 이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선진 증시고요. 우리는 이머징 마켓 증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 일본 증시도 오르지만 실은 우리 증시도 같이 올랐어요. 오르겠죠. 그렇죠. 예,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주식이 같이 떨어지는데 그때 엔화는 강해지고요. 원화는 약해지는. 약해지죠. 이게 거의 몇십 년간 나왔던 뭐 예외 없는 법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워렌 버핏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네. 워렌 버핏이 지금 일본 주식을 막 사고 있느냐. 일단 엔화 약세에 배팅을 한 거예요. 근데 엔화 약세가 되면 일본 주식은 올라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지금 뭐 네. 상사 주식으로 해서 이제 다 먹었어요. 이만큼 먹고 그게 언젠가 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할 때는 워렌 버핏은 탈출을 하겠죠. 탈출을 할 때는 엔화가 강해지니까 예, 그때 엔화 강세로 환차익을 먹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하는 행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달러 약세가 같이 묶여 가거든요. 네, 네. 예. 달러 약세가 될 때 쭉 코스피가 올랐다가 이제
워낙 약세가 되면서 미국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에버글로우 님이 문제는 일본 주식이 40에서 50% 오르고 나면 큰 건이 터졌다는 것. 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어디까지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일본이 엔화 약세를 추구한다는 건 실은 과거에 우리가 5년, 6년, 7년을 봤을 때도 그때 당시 원엔 그 노무현 정부 때였었는데 그때도 800원대 뭐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코스피는 2천 갔습니다. 맞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라 그랬죠. 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네. 해서 주식도 오르다가 같이 가다가 2008년 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같이 빠지게 떨어졌죠. 되는. 네. 그리고서 원달러 환율이 노무현 정부 때 810원, 800원 하던 게 막 1,200원, 1,400원 뭐 이렇게 이제 갔었던 이제 그런 패턴을 기억을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 간다. 계속 갈 거다. 하고 엔화 약세가 계속 가는 한 아마 주식 시장도 세계의 자산 시장도 나쁘지 않게 가겠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이제 꼬꾸라질 네. 때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되고 그때부터가 뭐 원화도 약세가 그거 언제쯤으로 된다. 예. 보세요? 슈퍼엔저가 끝나는 시점을. 그거는 이제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만 이 패턴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투자에 있어서 네. 그렇게 좀 더 통찰력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엔화 약세가 계속 동결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엔화 강세로 가는 네. 그때가 팔아야 된다. 폭락이고요. 주식시장도 폭락이고 엔화 약세와 엔화가 쭉 약세에서 박스권으로 가는 요 시점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왜? 엔화 약세면은 자동차도 우리가 일본차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서 수출도 나빠져. 뭐 다 나빠지잖아요. 2007년에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수출이 박살이 났어요. 일본한테 다 졌어요. 네. 근데 코스피는 2천 주식은 갔어요. 좋았어요. 사상 맞아요. 처음으로 2천 갔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힘이냐? 그게 유동성의 힘이었었거든요. 그게 달러 약세, 엔화 약세로 들어오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돈의 힘으로 코스피가 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면도 있다는 것도 함께 네. 해주십시오. 꿀잼님이 투기판이군 하셨어요. 투기판이 지금 연출이 된 거예요. 연출이 된 거고요. 돈으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 네, 돈의 네. 힘으로 가는 예. 자산버블. 근데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엔화가 약세였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꼬꾸라지는 시점을 예상하고 환차익 같은 것까지 의식하신 분들이 지금 네. 엔테크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엔테크 추천할 만한가요? 우리 이제 삐까뻔쩍님이 네. 엔화 투자 설명회인가요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엔화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매달 4천억 이상씩 3, 4천억씩 엔화 예금이 들어오고요. 예. 아마 6월은 제가 보기엔 6천억 이상 엔화를 샀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만 엔화를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헤지 펀드들도 지금 엔화를 사요. 왜냐? 언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엔화가 사상 최저니까. 최저니까 여러분 늘 말하죠. 바닥을 쳐야 오르는 것처럼 최저가 오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엔화 강세가 될 거라고 베팅을 해서 들어가는데 저는 좀 빠르다고 봐요. 네. 항상 더 빠질 거다. 예. 더 빠지거나 옆으로 기거나 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상황에서 엔화를 지금부터 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라든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면 엔화 레벨 싸 네. 들어가면 환차익을 먹을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시겠지만 차라리 이런 구간이라면은 주식이 낫죠. 예, 오히려 엔화가 진짜 강해지는 국면은 마지막 버블이 꺼지는 국면에서 네. 강해져 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고나 GONNA님은 엔화 사놓고 오르면 팔면 이득인가요? 맞는데 실은 980원, 990원 때도 엔화를 엄청 사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때가 엔저라고. 네. 근데 990원이 890원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가격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차익을 노리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 5번 저는 적어도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한 5번 나눠서 사라. 사는 게 좋죠. 지금 우리 고나님도 엔화 살까 개 고민되네 하셨는데 이 뭐 지금은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확 N강으로 안 됩니다. 네. N고로 안 바뀐다라는 사실 적립식 정도가 좋겠고 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자만 엔화 약세가 가는 이 국면은 실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과거에도 좀 비슷한 흐름들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는 버블입니다만 나쁜 모습은 이제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고 여기서 어차피 약간 어려운 얘기 하니까 한 번 더 하면은 그러면은 왜 위기가 올 때 엔화 강세가 오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러 번 단연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엔화를 지키려면 일본이 들고 있는 미 국채를 팔아야죠. 팔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안 그래도 미 국채를 살 사람이 없는데 일본까지 엔화를 던지면 미국은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음모론성도 있긴 하지만 미 국채를 언제 삽니까 우리가? 뭐 난리가 날 때, 위기가 날 때 사잖아요. 그렇죠. 안전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그 임계점, 달러 약세, 엔화 약세의 임계점이 왔을 때 뭔지 모르나 위기가 터지고 위기가 터지면 미 국채와 달러 몸값이 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본이 미국채를 던져서 자기 엔화도 지키고 달러도 지키고 이게 미국과 일본이 이제 해먹었던 짝짝꿍 수법인데 뭐 이게 지금 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바두기님도 엔화를 사느니 미 국채를 사는 게 나아 해주셨는데 한 몸이군요. 그렇죠. 오히려 정확하신 우리 바두기님이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러나 그 순서도 오히려 저는 주식으로 더 먹을 게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로 가셔라. 미래는 아름답다니 현금 보유. 이 현금 보유는 우리 키워드 두 번째 거를 들으시고 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HJ 장님, 이래서 미국이 일본을 못 버리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HJ 장님. 지금 일본 아니면 미 국채를 이렇게 사줄 나라가 없어요. 우리 미국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빚담이 있는 나라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라이브 미팅. 네. 이게 6월 FOMC 네. 때 나왔던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FOMC 회의를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큐레이션에서 FOMC 결과랑 이런 거를 다 다 좀 네네.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그래도 뭐 거기 숨은 얘기라든가 숨은 의미 이런 거는 오늘 한번 봐야죠. 네. 일단 라이브 미팅, 7월 네. 회의는 라이브 미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6월 회의가 끝나고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지금 현재 5.25인데 여러분 5.75에서 5.25도 아니라 5.75. 5.5에서 5.75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인상을 한다. 여기서 막 주가도 흔들리고 그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왜 지금 올리지 그러면 왜 동결했냐. 그렇죠. 올린다면 점을 이렇게 찍어놓고 이제 그럴 때 갑자기 이제 파월이 막 코미디 같은 걸 연출을 합니다. 이제 스킵이었는데 그러다 스킵도 아니다 뭐 이런 막 헛소리를 이제 하다가 그동안에 해왔던 긴축의 효과를 지켜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동결이었고 7월은 어떻게 하냐면 라이브 미팅으로 7월은 간다. 즉 7월 FOMC 20일, 25일인가요? 뭐 그때잖아요. 그 직전에 수많은 지표들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 지표를 그 순간에 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이게 연준이 할 말인가, 연준 의장이 할 말인가도. 점도표는 왜 찍었어요? 그렇죠. 하고 여기서 이 미스테리가 많은 게 점도표는 5.75에다 갖다 찍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6월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준 위원들도 지금 이게 뭔 짓이냐 지금 하는 거였는데 뭐 후속 기사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랬다고 해요.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비록 만장일치였지만 동결하면 안 되고 이번에 올려야 된다라고 막 세게 몰아붙이니까 그때 파월이 한 명씩을 붙잡고 설득을 이제 하는 거죠. 7월을 보자. 7월에는 내가 올릴 테니까 7월에 또 지표가 더 막 그 물가도 확 떨어지고 고용 지표도 막 나쁘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한번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7월 FOMC 회의는
라이브 미팅으로. 그 완전히 무슨 과거 앨런 그린스펀처럼 간다면 고, 인하면 고, 인하 뭐 이런 연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랑, 예, 보자. 여러분과 저랑 똑같이 지금 경제 상황을 보자. 예, 네. 저도 보고 해석할 수가 있죠. 다 그렇죠. 똑같은, 그러니까 연준의 이 오소독스 같은 그런 권위가 정말 많이 추락을 한 단어가 이제 7월 FOMC 다가오는 건 네. 라이브 라이브 미팅, 미팅. 실시간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또 경기 침체론이 또 다시 불거지고 그러기 때문인지 동결한 이후에 월가에서는 대형 IB들이나 뭐 미국 증권업 협회까지 네.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보십니까? 연준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뭐 경제 유튜버라든가 투자판에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완전 무너질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비관론자분들이 계시고요. 비관론자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들은 연준과 맞서지 마라. 연준이 금리 올린다는데 왜 맞서냐? 그냥 쭈그러 있어라. 네. 하는 게 이제 대형 그 논거의 핵심인데요. 지금 돈들은 지금 대형 투자은행이라든가 심지어 미국 증권업 협회도 네. 연준을 안 믿어요. 네. 네. 그 인상 못 못하고 올리는- 그냥 못- 계속 동결하다 인하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동상이몽인지 아니면 한번 연준한테 호되게 진짜 한번 뒤통수 한번 맞는지 아니면 시장이 맞는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권위의 하락을 연준이 스스로 자초한 거였는데 지금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장은 너네 연준은 이제 끝났어. 너는 못 올려. 넌 금리 못 올리고 저문으로 5.75에 왜 찍었냐? 우리 겁주려고. 네. 겁주려고 찍었지? 너는 동결이야. 이러면서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는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비권론자분들은 저러다가 연준이 한번 올린다. 그럴 때 너네 호되게 당해봐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그 본인이 그립을 세게 잡으려면 그런 라이브 미팅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하고 과잉 긴축, 과잉 완화를 해야 됩니다. 연준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이 정도 떨어져도 과잉 긴축이란 거는 더 올려가지고 하던 걸 얘를 해야죠. 싹을 도려내는 거죠. 싹을 도려내는 네. 영화 친구 제가 얘 많이 네. 드리죠. 싹을 도려내야죠. 그 유호성이 그러잖아요. 그때 그 유호성 친구 그 네. 대학생 네. 걔가 그 완전히 그 상대방을 패놨었어야 되는데 그걸 봐주잖아요. 그때 넘어갈까요? 네. 싹을 못 드러내니까 네. 지금 다시. 범카이브님처럼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아무도 못 믿는 이게 맞습니다. 연준이 범카이브님 연준은 우리나라 기상청 느낌이 됐나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멋진 또 영근리 이영근님 네. 파워령 이제부터는 주어진 대본만 읽어. 멋지십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안전빵으로 자꾸 이 말 저 말 하면서 네. 지금 스스로가 본인이 예.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7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동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예측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적어도 사후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가 네. 있죠. 이제 7월 FOMC가 온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냐면은 7월 25,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월 27일 정점진의 돈 시간에 네, 이제 네. 이게 결과가 발표되는데 네. 만에 하나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어쩌면 달러가 다시 힘을 내고요. 예.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 시나리오고 이게 다수설인데 제가 보는 부분은 B 시나리오입니다. 7월 27일이 딱 왔어요. 네. 근데 그날 새벽에 연준이 또 동결. 뭔 핑계를 대고 못 올려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은 버블입니다. 비웃겠군요. 비웃으면서 랠리가 나오게 네. 되는 이런 겁니다. 우리 고은님이 파월 거짓말하면 뒤진다였는데 코코둥저님도 이제 놀랍지도 않아 연진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7월 FOMC에서 이 정도까지 해놓고도 동결을 한다? 그건 연준이 스스로 주식시장의 그렇죠. 버블을 네. 자초하는 거고요. 그 순간에 달러의 힘도 와장창 빠지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2분 30초 남았는데요. 예. 고물가 시대에 아주 반가운 뉴스인데 네. 뭐 저희는 반갑지만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네.
한번 올라간 상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이게 라면 가격 얘기라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시간 없어서 빨리 할 텐데요. 네. 라면 가격이 최근 1년간 한 15%, 네. 13에서 15% 올렸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작년에 왜 올렸느냐? 밀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작년 다시 대비, 떨어졌잖아. 예, 작년 10월 대비 지금 45%, 50% 떨어졌다. 라면값 인하해라. 그랬더니 라면 업계에서 밀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소주가 또 받아들이겠다. 라면이 받아들이겠다. 다음 타자가 지금 여러분 뭐 남았냐면은 우유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유도 아마 받아들이겠다. 근데 왜 이런 실이 벌어지느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고요. 이게 이제 액면이고 이거를 조금 꼬아서 보자면 총선이죠. 네. 네.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총선과 대선은 다른데 대선 때는 다 풀어줍니다. 네. 너 물가 올려. 너 치킨집 가격 올려. 왜? 그건 정치인이 3-4명이기 때문에 네. 인기 투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풀어줘요. 대선 때는. 근데 총선 때는 군중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 억누릅니다. 집가, 물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일련 속성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총선 때까지는 어쨌든 가격 압박이 좀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돌아가면서.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감사하고요. 목요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